안녕하세요. 11장 선택형 문항 제작 단원의 선다형 문항의 발표를 맡은 박주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선다형 문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종류를 알아본 뒤 문항 제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지선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선다가 선다형 문항의 선다입니다. 선다형 문항은 선택형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입니다. 보통 3개에서 5개의 답지가 있고 이 중 하나를 고르는 형태지요. 선다형 문항은 오답을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문항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답지를 단순하게 제작하면 단순 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되고 복합적인 답지를 제작하면 고등 정신 능력까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매력적인 오답이 포함된다면 난이도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므로 선다형 문항이 암기 위주 교육을 유도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다형 문항의 종류에는 정답형 문항, 최선답형 문항, 그리드 문항, 삽입형 문항이 있습니다. 일단 정답형 문항과 최선답형 문항만 봅시다. 정답형 문항은 아래의 예제처럼 옳은 답을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최선답형 문항은 여러 답지 중 가장 옳은 답을 선택하는 문항입니다. 예제를 한번 볼까요? 교사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된 문제에 따라 가장 옳은 답을 답지 중에서 찾아 답하면 되겠군요. 나머지 문항들은 뒤에 발표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선다형 문항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렇다면 이제 선다형 문항의 제작 원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다형 문항의 제작 원리는 총 23가지입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제가 심도 있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간단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중요한 학습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교수 학습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지엽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중요한 학습 내용 위주로 문제를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항마다 질문의 내용이 하나의 사실을 묻도록 단순, 명쾌하게 구조화되어야 한다. 다음 예제에서 묻는 지식의 구조가 일반적 지식의 구조인지 아니면 어떤 이론에 의한 이 지식의 구조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은 위와 같이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용어의 정의나 개념을 묻는 질문에서는 용어를 질문하고 그다음에 답지의 용어의 정의나 개념을 나열한다. 용어의 정의나 개념을 묻는 문제는 정의나 개념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용어를 답지에서 찾게 하는 형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용어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정의나 개념을 답지에서 찾게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형태는 용어를 구분하는 능력을 측정할 뿐 복잡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정도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형태로 문항을 제작해야 하며 이는 용어의 정의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피험자에게 어려운 문항이 되며 또한 이 문항을 통해 공부를 하게 해주는 문항의 교수적 기능도 높아집니다. 네 번째, 문항이나 답지의 서술이 간단하고 명확한 단어로 서술되어야 한다. 예제에서의 변화처럼 가능하면 간결, 명확하게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답지도 종목이라는 단어가 계속 이제 반복되니까 제거를 해줬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항의 질문 형태가 가능하면 긍정문이어야 한다. 검사도 교육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보다는 옳은 답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질문이 부정문일 경우에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주의력이 부족한 피험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답을 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문을 사용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부정문을 사용할 경우 부정어에 밑줄을 긋거나 부정어를 진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아니 근데 실수도 실력인데 부주의한 학생들 때문에 부정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하고자 하는 부분만을 검사해서 평가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이 평가의 원칙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여섯 번째. 문항의 질문 내용 중 답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예제를 보면은 질문에 황갈색의 탁한 물이나 비교적 수질 오염에 내성이 강한 물고기라는 내용에 의하여 피험자가 답을 맞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급수인지를 판정짓는 핵심적인 내용인 서식 가능한 생물의 종류만으로 간단하게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핵심 내용만을 이제 서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그럴듯하고 매력적인 틀린 답지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를 통해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답지들 중 정답이 2개 이상일 경우 최선의 답을 선택하도록 환기시켜야 한다. 만약 2개의 답을 모두 고르라고 한다면은 오답을 2개 고른 피험자와
오답에 하나만 고른 피험자가 동일하게 점수를 받지 못하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그러므로 앞서 설명한 최선다형 문항의 형태를 이용하여서 답지 중 가장 옳은 답지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피험자에게 옳은 답지를 선택하거나 틀린 답지를 제거시킬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특이한 형태로 서술된 답지, 아니면 교재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사용한 답지, 다른 답지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지는 정답표는 오답이라는 암시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10번째, 답지만을 분석하여 문항의 답을 맞히게 하지 말아야 한다. 예제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선택하는 문제 많이 보신 적 있죠? 주로 이제 수능 수학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예제처럼 4개의 답지에 기역을 넣는다면 피험자는 기역이 들어간 답지가 정답이 될 확률이 높음을 알게 됩니다. 답지를 고르게 분배하여 가지고 이런 단서를 없애줘야 합니다. 11번째, 가능하면 답지를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4번과 같은 맥락이죠. 이제 예제처럼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12번째, 문항의 답지들의 내용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예제의 답지 3과 답지 1은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만약 답지 3의 니은은 디귿의 근거다 라는 내용이 틀렸다면 답지에도 당연히 틀린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오지선다형의 문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지선다형의 문항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문항의 답지들의 내용은 상호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13번째, 이번에는 두 가지 원리를 한 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 답지에 똑같은 단어들이 반복되는 것을 피한다. 예제의 답지에서 반복되는 물의 증기 압력은 이라는 문구를 제거하여 피험자가 답지들을 읽을 때 소요되는 시간과 지겨움을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사한 답지끼리 인근 답지가 되게 배열하여야 한다. 이렇게 유사한 답지끼리 인접하게 있어야지 피험자가 혼동하지 않고 구별하기 용이하며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예제에서 알 수 있듯 온도가 올라갈수록이 먼저 나오고 고도가 높아질수록이 그 다음에 나오는 순서로 배열하였습니다. 15번째, 답지들의 형태를 유사하게 하여야 한다. 답지들의 길이뿐만 아니라 문법적 구조, 내용도 유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제의 답지 4, 5는 사람을 의미하고 나머지 답지들은 다른 것을 의미해서 두 항목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답지들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 가지로 통일, 여기서는 사람이 되겠네요. 통일해가지고 서술하는 것이 세련된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답지 사이의 중복을 피해야 한다. 여기선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이상 이하 표현으로 인해서 2개 이상의 답지의 어떤 수나 기간이 중복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90kg인 현우가 금광과 한라 모두 참가할 수 있게 되어서 답이 2개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소한 실수이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번째, 18번째, 19번째는요. 모두 답지의 순서를 배열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답지의 길이가 짧은 것부터, 그다음에 숫자의 경우 작은 수부터, 간단한 단어의 경우 가나다 순 혹은 ABC 순으로, 마지막으로 옆에 예제처럼 답지의 역사라는 논리적 순서가 있다면, 꼭 역사가 아니어도 되지만 하여튼 논리적 순서가 있다면 그 순으로 배열하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답지 중 모든 것이 정답 혹은 정답 없음이란 답지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험자가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가정합시다. 자, 맞았고, 그러면 모두 정답이 답이네. 반대로, 아니고, 그럼 일단 이건 아니고, 또는 맞았고, 그럼 일단 이건 아니고.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답지를 보고 정답인 답지를 2개라도 찾으면 바로 모두 정답을 선택하게 되어 문제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경우에서는 하나라도 오답인 답지를 발견하면 모두 정답이란 답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같은 맥락으로 세 번째 경우에서도 답지 중 하나라도 정답을 발견하면 정답 없음이란 답지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정답 없음 답지가 답일 경우 가지는 교육적 문제입니다.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점검하고 학습을 하는 것인데 정답이 없는 문제를 내면 어떤 교육적 효과도 얻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답지의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 21번째 질문에 그림이나 도표 등을 포함할 경우 그림, 도표, 질문 그리고 답지가 모두 동일적에 인쇄되도록 해야 한다. 이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죠? 22번째 정답의 번호가 일정 형태를 유지하지 않는 무선순에 이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2134, 2134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을 이렇게 배열을 해놨으면은 학생들이 유출을 해서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랜덤으로 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정답의 번호가 일정 번호에 치우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총 문항이 20문제인데 3번이 10번 나오도록 제작하면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상 23가지 문항 제작 원리였습니다.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장에서는 토의 대신에 위의 원칙에 따라 문항을 직접 제작해보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3가지 원리 중 제가 4가지의 원리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각각에게 배정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실에 배정받은 원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만들 자료를 업로드해 놓았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놓았는데요. 각자 배정받은 원리를 확인하시고 지금부터 7분간 문제를 원리에 맞게 고치거나 새로 제작한 뒤 7분이 지나면은 뽑기로 원리당 1명씩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를 할 때는 만든 문제를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떤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서 만들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를 만들 때는 컴퓨터 문서로 작성한 뒤에 밑에 강의 하단 우측에 발표하기 버튼으로 보여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종이에 쓰시고 여기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로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